교육은 그 기존에 여러분들의 구축 사업을 하면서 받았던 교육 형태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저 서울에서 나름대로 규칙을 갖고 가는데 중부지사는 이제 저희들이 예정된 사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이 사이트가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했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요구 공학 쪽을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원래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작성하는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지연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당장 뭐 다음 주부터 너무 인터뷰를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그래서 1차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과 요구 공학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모델링 기법을 교육을 해드릴게요. 넘겨주시고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요구 공학이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은 지긋지긋하게 듣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발자들의 첫 번째 오해가 코딩을 잘하면은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은 이클립스라든가 개발 도구들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개발이라는 거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내가 요구사항 기술서를 쓰고 면담서를 쓰는 거는 우리가 실제 고객이 한 말을 한글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글을 설계 때는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코딩 단계 때는 그동안 사람들이 했던 용어를 컴퓨터가 알아먹도록 언어를 써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해서 시스템에 띄우죠. 그러면 그걸 엔드 유저는 다시 화면을 보겠죠. 자,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나는 답으로 알고 있어. 자, 엄마 아빠로 사행시 하나 눌러줘. 그럼 답이 나와. 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친 사자성어는 뭘까요? 설상.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사람들. 아니 이게 참 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소프트웨어 공학의 프로젝트 현실이에요. 현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근데 과거 이제 2010년도, 11년, 12년 뭐 이쯤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13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워크 하드야. 저 사진에 나오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누군지 알아요? 시지프스잖아요. 그 엄청 큰 죄를 짓고 저 돌덩이를 맨날 산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서 또 굴렸다가 다시 산꼭대기 올리잖아요. 정말 쓸데없는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고 헛된 노동보다 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일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워크하드라는 거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금금 일을 하면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퍼포먼스는 안 나요. 이걸 그렇게 일하지 말자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패스트. 막 빨리빨리 하는 거야. 자, 임산부가 지금 5개월째 됐어요. 그러면은 의사 2명이면 애를 바로 낳을 수 있어요? 안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일을 해오는 거야. 근데 프로젝트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빨리 코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코딩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안 하죠.
다음 넘겨보시면은 이건 이제 제가 지난번 OJT 교육 때 드렸을 건데 엔지니어가 문제점을 얘기하면 고객은 질책을 막노라고 해. 근데 고객이 뭔가 얘기를 하면 개발자는 되게 싫어해.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켄트백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에자일 방법론의 창시자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저게 현실이니까 더 슬픈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막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해요. 근데 관리자는 잘 안 들어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가서 막 듣는 거야. 요새 한마디 하지. 예이씨 이거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근데 우리 감님은 또 쿨하게 얘기하지. 별거 아닌데 뭐. 넘기시고. 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참 프로젝트라는 게 그래요. 그 맨날 리스크를 안고 가.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를 안고 가. 얼마나 슬퍼. 리스크 없는 프로젝트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옆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살살 막도 올리고 그래야 악이 받치고 화가 나서 뭐를 하지. 안 그러면은 발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아주 수도 없이 보셨을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너무 많이 봤어. 내가 다음 그림을 내가 이제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다음 그림을 찾았는데 정말 현실적이야. 이게 지금 이제 1번부터 8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무 있는 거하고 똑같아. 자, 뭘까요? 그러면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자, 고객이 막 나는 요구사항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고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PL은 어렴풋이 이해를 해. 파트장들은.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파트장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고객이 생각하는 게 차이가 나요. 1번 그림에서는 창문이 9개인데 2번 그림 창문이 3개로 바뀌었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분석가의 설계.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컨설턴트 혹은 뭐 애널리스트 뭐 기획자 뭐 플래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업무를 막 분석하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 구현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ISP 하는 사람들 보고 천하의 사기꾼 뭐 인공지능을 띄우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업은 더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야. 내가 뭐든 다 합니다. 우리는 못한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1번 그림이 이제 4번까지 바뀐 거야. 5번 그림을 보면은 문서야 이제. 납기를 준수해야 돼. 그러니까 막 뭔가 제품을 만들어냈어. 근데 어떻게 됐어? 없어. 실체가. 그냥 뭔가 제품은 있는데 분석성에 산출물 하나도 없는 거지. 이제 이럴 때 유지보수 들어가면 죽는 거죠, 이제. 다음 이제 돈을 청구해야 돼. 처음에는 공짜로 해준다고 했다가 이제 고객님 만나면은 그냥 막 갖다 바가지 씌우고 안 그러면은 뭐 돈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본사에 요청을 했어. 본사에 요청하면 참 좋은 소리 듣겠죠? 이제 구덩이 파고 이제 저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번 그림하고 8번 그림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고객은 지붕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을 원했던 거야.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프로젝트 실패 요인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5만 8만 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그냥 이거다라고 해서 써놓은 게 아니고 작년도 교육자를 보니까 이걸 써놨더라고. 근데 어디서 보고 뺏긴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저 한 분이 뭔지 아시죠? 프로젝트의 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운침 기삼이야. 운 좋으면 70%의 운과 30%의 기술이 있으면은 성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 망하는 거야. 왜? 기술력이 70%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운만 믿고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요구사항이 맨날 바뀌고 고객은 이상한 말만 해놓고 사람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뭐 인공위성 띄워달라는 놈도 있고 회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거는 뭐 PM이나 팀장들은 그냥 대충 하자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러니 뭐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실패 요인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저 사진을 보면은 뭐 같아요? 저 사진이 바다 한가운데 내 뗏목에 있는데 저 옆에 뿔 따고 나 있는 것들이 상어야. 상어. 떨어지면 죽는 거야. 프로젝트 실패하면 죽어나는 거야. 자, 프로젝트 실패는 또 다음은 뭐냐면은 아우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맨날 얘기하잖아요. 심 차장님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 벼락치기 하잖아요. 학생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간이 많아.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해. 근데 아씨 평상시에 안 하거든. 그러다 어떻게 해? 시험일이 임박하면은 막 하는 거지.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 2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걸쳐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를 한 3개, 4개를 했어요. 근데 감당할 수 있었어. 멀티태스킹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남자들은 절대 못해요. 여자들은 할 수 있어. 이게 성격 차별이 아니고 우리 엄마들이 그러잖아. 애기 보면서 빨래 개고 TV 보는데 TV 드라마 3개 보는데 내용을 다 기억하잖아. 남자들은 절대 못해. 빨래 개면서 TV도 못 봐요. 그러니까 일은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킨슨 법칙이라는 거는 내가 빨리 끝내면 좋은 줄 알아. 근데 실제로 일을 빨리 끝낸다고 해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을 시간에 맞게 끝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고객하고 밥을 먹는데 나는 밥을 엄청 빨리 먹는 스타일인데 고객이 밥을 늦게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는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자, 지금까지 프로젝트 현실이었고, 자, 프로젝트 생명주기. 생명주기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자체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개발이 되고 사용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가 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지능형이라든가 뭐 예전에 했던 차세대라든가 뭐 통합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시스템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쓰고 와서 폐기가 되죠.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지. 고도화한다. 고도화 넘어서 그 다음이 차세대. 그다음 뭐 또 지능형. 이제 뭐예요? 뜬구름 잡는다고 그러죠. 이제 클라우드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진화하는 거야, 프로그램을.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졌다가 폐기하고 만들어졌다가 폐기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를 말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는 비가시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형상 관리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아는 놈만 알아. 자, 다음 생명주기를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과거에 뭐 저한테 얘기를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는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가 개발할 때 그냥 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도 그냥 하진 않아요. 이윤이 없는데 사업을 하겠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똑같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 이게 과연 우리한테 적합한가? 뭐 기능, 제약 조건을 정의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설계도 하고 표준화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개발한 걸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하잖아요. 이제 이게 우리 소위 얘기하는 테스트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거를 이제 우리가 개발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인도를 하잖아. 어디에? 운영 쪽에. 그래서 유지보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를 하네, 뭐 지능형을 하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 거는 폐기가 되는 거예요. V 모델은 이제 나중에 그 테스트를 할 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요공학 다음에 모델링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테스팅 교육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V 모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오늘은 이제 분석 단계잖아요. 분석 단계는 인도 테스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능형 사업단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업무 인터뷰를 나가는데 업무 인터뷰를 하고 요구사항 기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 테스트 시나리오를 쓸 수준의 요구사항 기술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그냥 아이씨 뭐 분석 단계인데 왜 테스트 설계를 지금부터 하고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 챕터 보시면은 요구사항 분석 단계 그러니까 요구사항 개발 단계에서 가장 큰 결함은 누락이에요. 누락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가시성을 높여야 돼. 가시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봐야 되잖아. 그리고 유형별로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돼요.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 혹은 업무적인 거, 뭐 대국민 서비스용인 거, 모바일인 거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이렇게 요구사항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헷갈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요구사항을 관리해요? RFP에 나온 대로만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지. 요구사항은 저 밑에 막 써졌어요. 비즈니스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 뭐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 비즈니스 규칙, 뭐 인터페이스, 시스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결국에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 그리고 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조건. 기능은 누가 얘기해요? 고객이 얘기하는 거야. 충족해야 할 조건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근데 기본인 걸 알면서도 항상 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지.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관례를 규칙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 사례예요. 비즈니스 외에 대한 정보로 해당 조직에서 프로젝트 수행 내용, 프로젝트의 비전, 목표 이런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RFP, 제안서, 사수계 여기 다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산출물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그럴 건데 RFP는 알잖아요. 제안 요청서. 근데 실제로 개발자분들이 안 읽어봐. 제안서는 뭐예요? RFP를 보고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쓰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요구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서가 계약에 대한 효력을 갖고 있는 이유예요. 사업 수행 계획서는 뭐예요? 우리가 사업 수주를 하고 나서 나는 이 사업을 이렇게 수행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의 기본은 뭐냐면은 RFP에 있는 사업의 요건을 갖고 와서 제안서에 있는 수행 방안을 다시 재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사업을 모르면. 근데 사업을 모르고도 이상하게 개발을 해.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용자 요구사항은 무엇에 대한 정보로 사용자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능은 개발자가 개발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기능 요구사항은 뭐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정말 많이 놓쳐요. 상태, 조건, 특징, 다음에 사용자가 누구고 신뢰성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고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비즈니스 규칙 이제 이거는 법제도예요. 법제도. 그리고 조직이 있으면 조직에서 갖고 가고 있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능형 같은 경우는 지능형 수익식품에 대한 백서가 있을 거고 업무 규칙서가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근데 비즈니스 규칙은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OJT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요구사항과 개발 비용은 정말 달라요.
요구 분석을 잘못해 놓으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제일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워크 패스트야. 일단 빨리 하고 지나가는 거야.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중요한 건 뭐? 개발이 중요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도 개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생각을 안 해. 왜? 내 머릿속의 개발은 오직 코딩만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에이씨 분석 설계 잘못됐어? 그러면 뭐 코딩하면서 다시 바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과는 이제 앞에 있는 문서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사업이 끝났네? 개발했던 놈들 가버리네? 남아있는 자의 슬픔이죠, 이제. 그러면 요구사항은 뭐냐? 요구사항은 계속 진화하고 변경이 돼요. 또 하나는 뭐? 우리 감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면 좋고 기분이 나쁘면 힘들어.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건 기대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뭔가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묵적 동의라고 그러잖아요. 암묵적 동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암묵적인 상황인데 너 이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왜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럼 야 이거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요구사항이야. 근데 이런 거는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명시 안 하면은 끝내 화를 부르게 돼 있어요. 암묵적인 거를 고객이 얘기 안 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써놔야 돼. 왜? 고객이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암묵적인 동의 없어요. 그러면은 프로젝트에서는 암묵적인 동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다 써놔야 돼. 명세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고객은 뭔가를 얘기할 때 저렇게 막 뜬구름 잡듯이 저런 자동차, 나는 이런 자동차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받고 싶은 자동차는 저 기대사항이 포함된 자동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제품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단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고 기대사항은 서비스에 완전히 만족하기 위해 충족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골 때리는 거는 우리는 그냥 화면을 만들면 되는데 속도도 개선해야 되고 뭐 화면도 이뻐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대사항이라는 거지. 자, 요구사항이 갖춰야 될 이제 특징. 이거는 이제 진흥형 하시는 분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가니까 반드시 새겨들어야 돼요. 첫 번째, 누락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요구사항 정의를 해놓은 거를 다시 한번 훑어봐야 돼. 왜? 진흥형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주관기관에서 과업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인터뷰를 나갈 때는 모든 거를 내가 다 깨고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놓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하루 지나면 잊어버려. 어떻게 해야 돼? 적어야 돼. 자, 이걸 공식 문서에 적을 거냐 아니면 백단에 적어갈 거냐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반드시 누락은 없어야 돼. 그리고 그때 사업 설명회 때 나왔던 내용들 혹은 내가 요구사항 기술서에 나왔던 내용들은 반드시 면담 기술에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리고 정확하게 써야 돼. 두루뭉술하면은 돌아버리면 이제 나중에. 세 번째는 제약사항이라든가 전제조건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바일 인증을 받기로 했어. 모바일 이제 그 회원 가입을 하는데 본인 확인을 받기로 했어. 그때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였어? 우리는 핸드폰 인증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모바일 인증만 하기로 했어. 그러면 제약사항이야 우리는. 모바일만 하는 거지. 근데 모바일은 전제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패스를 이용할 거냐, 문자를 이용할 거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패스 어플을 깔아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써놔야 된다는 얘기지. 왜? 에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안 먹힌다는 거야. 그게 암묵적인 거라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써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쓸 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이 고객이 필요한 게 맞아? 라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생각 안 하면은 안 돼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세 번째는 우선순위. 자, 이번에 지능형 같은 경우는 나왔죠. 지능형의 최고 우선순위는 누구 거? 오준영?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고객이 강조를 했잖아. 그러면은 나머지는 일단 후순위로 빠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도가 오준영은 무조건 상이야. 통계는. 왜? 고객이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안 중요하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해당 요구사항이 기본적으로 통계는 상이지만 나머지는 이제 중하가 나오고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 용어. 자, 우리가 구성도를 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박스, 깡통, 선, 막 이렇게 우리가 업계 용어를 써. 그러면은 알아먹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 용어들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핸드폰이라는 말은 콩글리시잖아. 어디선가 만들어진 말이야. 근데 마치 이게 표준어인 것처럼 쓰고 있는 거야. 휴대폰이라는 거는 한자와 영어가 합쳐진 거야.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와 정확하게 나는 써야지 해갖고 이제 손전화로 표현을 하는 거야. 뭐 손에 있는 전화니까 이게 맞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쓸 거면은 스마트폰 혹은 모바일, 뭐 셀폰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업무에서 쓰는 표준 용어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산출물을 만들거나 회의록을 쓰거나 뭐 면담 계획서를 쓰다 보면은 자기만 알고 있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은 기술 용어를 당연히 알 거라고 쓰는 거야. 만약에 기술 용어를 쓴다고 하면은 사전 질의서를 보낼 때 그 기술의 용어를 썼으면 기술을 풀이해서 써줘야 돼, 밑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주석을 달아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안다고 해서 남이 다 아는 게 아니거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요구사항 기술 막 작성을 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나중에 이게 테스트 케이스로 쓰는 거예요. 자, 요구사항 도출 기법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왔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료 분석이야. 이제 에즈이즈 뭐 업무 흐름도 메뉴 구성도 화면적에서 이제 화면적에서나 이쪽은 뭐 지금 홍 차장이 하고 있는 뭐 UI 전환 쪽 같은 경우는 나와 있죠. 그다음에 프로세스 흐름도는 뭐 비대면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심 차장이 만들어 온 거를 지금 뭐 용섭 대리가 이제 하는 거. 그럼 과거에 있던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작년에 신차장님이 만들어 놨어. 근데 이게 왜 서비스 활용률이 낮았을까? 혹은 왜 고객들이 불편했을까?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보고 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던져야 돼. 자, 내가 먼저 던지는 게 속이 편하지 고객이 해달라는 거 받으면 깎아대요. 왜? 계속 늘어나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주저하는 거죠. 왜 주저해? 아씨 이거 하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는 최대한 상세하게 도출을 하고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워크숍. 우리가 이제 착수 워크숍 겸해서 이제 우리는 지능형 같은 거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구사항 도출, 수행 방안이 어느 정도 도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가는 게 인터뷰. 부서별 계층별 이제 담당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업무 인터뷰를 수행을 할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나면은 그 결과서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뷰 결과서는
정말 뭐 상세하게 적어야 될까 그러지 마요. 그냥 회의록을 적으면 돼. 회의록을 적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은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 회의록 정리하고 적고 나서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인터뷰를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내가 써놓은 업무 정의서에 얼만큼 변경이 되는지 혹은 얼만큼의 변화가 있고 위험이 있는지. 그래서 위험이 도출이 되면 거기서 바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너무 과도한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혹은 이거는 우리가 이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고객하고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면담이 끝나고 와서 면담 결과들을 정의를 하면서 빼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 도출한 위험을 가지고 주간보고서 작성을 할 때 보고를 하는 거예요. A과에서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안 됩니다. 주관계한테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는 이제 뭐 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하고 그러니까 설문조사의 예는 뭐냐면 이제 디자인 팀들이 이제 디자이너들이 제일 민감하죠. 그 시안을 화면 시안을 한 3개를 만들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붙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문조사의 한 유형이에요. 혹은 모바일로 이제 이미지를 보내는 거야. 이게 괜찮은데요? 1번, 2번, 3번에서 뭐 보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음 이제 화면. 모호한 요구사항을 이제 상세화를 시키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업무 인터뷰를 하면서 빨리빨리 그려야 돼. 아니면은 사전에 입수한 보고자료 혹은 사전에 입수한 통계제입을 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라고 던져야 돼. 그런 게 아니면 되게 힘들어요. 이제 프로토타이핑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이제 이거는 권하지 않는 타입인데 프로토타이핑을 갖고 가면 고객은 다 만든 줄 알아. 근데 이제 뭐 공학에서는 프로토타이핑 기법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시군구 고도화라든가 다른 업무를 할 때는 민원실에 가서 하루 동안 일을 해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는 거야 실제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악성 민원인이 와서 무산대 갖고 때리기도 하고 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 고객들이 이렇게 민원 체계를 하는구나 이거를 내가 현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지능연기차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지방청에 가서 직접 수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왜 요구하는지를 알겠다. 이거는 왜 필요 없는지를 알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업무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업무 인터뷰를 할 때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 업무 인터뷰 내용 정리가 요구사항 명세화의 사실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면담 결과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하냐면은 how야 어떻게 하겠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문서를 쓰면은 그래요. how는 설계야 설계. 지금은 what이야 what. 뭐가 중요한데 뭐를 해야 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뭔데 그래서 what이에요. 근데 막 면담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두 가지 타입이죠. 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든지 빼지. 그래도 이 사람은 능부렁이야. 두 번째 타입. 나 이거 개발 못하는데. 자기 스킬의 한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못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빼는 거야. 왜? 어떻게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얘기했잖아요. 면담은 인터뷰 내용은 요구사항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how는 다음 문제야.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는데 뭐 솔루션도 필요해. 이거 하는데 뭐 사람이 더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거 하는데 뭐 DB 전문가가 있어야 될까. 그럼 못하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협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면담하면서 빼.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 두 번째는 비즈니스 용어가 아니고 기술적 용어를 막 써놓는 거야. 고객은 뭐 몰라. 세션 타임 어쩌고 저쩌고, 쿠키 어쩌고 저쩌고, 뭐 통합 로그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아 스마트폰 인증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게 뭔데? 푸시 서비스가 뭔데? 몰라 이 사람들은. 푸시 서비스니 뭐 스마트폰 인증이 이거는 아 개인 확인하는 겁니다. 개인 확인의 절차입니다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용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헷갈려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내가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이 용어들이. 그래서 그 오류를 많이 범해요. 자, 고객 유형 나오죠. 세 가지밖에 없잖아. 진상. 아우, 쟤는 무조건 모든 게 불만이야, 그냥. 완전 좋아. 자, 진상은 박종원 차장이 맞고, 불평 많은 사람은 심 차장님이 맞고, 좋은 사람은 영민이가 맞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이제 대응 방안인데, 진상은 그거야. 그냥 딱 일만 갖고 얘기해. 다른 거 안 해. 근데 이 진상이 왜 진상이냐면은 요구사항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도 진상인 거야. 불평은 뭐를 해도 얘는 불만이야. 아 그거요? 그거도 안 돼요. 뭐 하면은 아 그거요? 되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저 사람이 왜 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도 해야 돼 그렇게. 고객하고 적을 두면은 나중에 내가 불리해. 그리고 사업이 힘들어져요. 자 정말 잘해줘 나한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씩 챙겨줘야 돼. 우리 고객님 오늘 생일이네 그러면은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그러면서 유대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 질의를 하고 요구사항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가세요. 이게 막 이 얘기를 들어. 그래서 오늘 들었어. 근데 막상 또 월요일에 가면 안 돼. 왜? 정말 무서운 게 습관이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일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해드린 거는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인 거고 실제로 저도 업무 인터뷰 나가면은 가능하면은 고객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뭐 PM, 뭐 파트장들, 뭐 팀장들 다 비슷해요. 이제 이게 개발자들 측면이 있는데 또 디자이너들 측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개발자들은 눈이 삐꾸야. 디자이너들은 눈이 삐꾸가 아니야. 그러니까 RGB 하면은 우리는 그래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 근데 이게 색이 얼만큼 표현되겠어? 그러면 256까지가 나오는가? 근데 요즘은 256까지가 아니잖아요 색이. 적죠. 미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색 구분을 못해. 이제 이따 이제 그 비기능 요구사항 사례가 나오는데 미치는 거야 이제 이런 게. 그래서 개발자들은 개발자 나름대로 이런 거를 갖고 가는데 디자이너들은 초반에 얼마나 힘드냐면은 디자인 컨셉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력이 떨어진 디자이너들은 홈페이지를 못 만들어요. 정말 힘들거든. 소위 말해서 이거야. 여러분들이 딱 홈페이지 들어왔어. 로그인 창은 어디에 있어야 돼? 오른쪽 상단. 왜 오른쪽 상단이야? 네이버 많이 보니까 오른쪽 상단이지. 다음 봐봐 왼쪽 상단이야. 옛날 솔리데이 홈페이지 봐봐. 로그인 창은 가운데 떡 있어. 지금도 똑같잖아. 구글은 로그인 창이 없잖아. 그게 다 다른 거예요. 특징들이. 근데 이런 기획력을 내가 갖고 가야 돼. 근데 그걸 안 갖고 가는 거야. 왜 안 갖고 가냐고? 귀찮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리스크를 감소하고 일을 추진해야지 일이 추진이 되는 거지. 이거 하면은 될까 말까? 그러면 밖에는 어떻게 놔둬라다냐. 내가 출근하고 나올 때 차가 나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밥은 어떻게 먹어? 밥에 독약 들어있을까 봐 기미상품이라도 둬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사항 명세화.
요구사항 명세하는 자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기술 수업, 업무 흐름도, 모델링 이런 자료들 막 봐 우리가. 근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해. 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야씨 여기 있는 거 왜 안 봤어? 그러니까 그게 거기 있었어요. 사람의 머리는 정말 간사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기억이 나는데 딱 똑같아요. 여기서 교육 받고 딱 나가잖아. 그럼 다 잊어버려. 왜? 그래야 정상이니까. 그리고 영어학원 가면 왜 영어 선생님 영어를 잘해요? 논리는 간단해. 저는 이거를 되게 잘 알아요. 왜? 교육을 계속 하니까. 영어학원 가면 영어 선생님 영어를 잘하는 게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계속 하잖아. 근데 수강생들은 듣고만 있잖아. 그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꾸로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 거꾸로 교실의 마법이라고 이런 장표가 있으면 이거를 딱 먼저 던져주고 자 네가 이거를 설명해 이래야 돼요. 그러면은 안 잊어버려. 자기가 설명한 거는. 왜? 오만 잡것을 다 뒤져보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스토리를.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와서 기술서라든가 업무 흐름도 모델링 또 뭐 제안서, RFP, 사업설계에서 우리가 봤어. 그럼 뭐 업무 인터뷰도 끝났어.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을 명세하려 할 때는 아까 분류해야 된다고 그랬죠. 통합해야 되죠. 다음에 우선순위로 부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물에 짠 하고 요구사항 정의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 요구사항 정의서가 나오면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인도 테스트 설계서가 나올 거고 바로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유즈 케이스 모델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개념 설계가 들어갈 거예요. 개념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거고 이게 끝나면은 이제 프로그램 설계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 정의서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순위는 왜 지정해야 돼요? 자, 진흥형 같은 경우는 통계가 이번 사업의 꽃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준영이만 잘하면 돼. 준영이가 못하면은 아웃이야, 아웃. 진흥형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UI 개선이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UI 개선이 척척척척 진행되니까 나머지는 고객들이 그냥 슬슬슬슬 물 흐르듯이 흘러가. 뭐 와중에 뭐 마찰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UI 개선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단 말이에요. 잘 끝났어.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들도 힘들기는 했지만은 큰 태클 없이 끝난 거야. 진흥형 1차 때하고 비교를 해봐요. 진흥형 2차 사업에 참여한 분들 아시겠지만은 진흥형 1차 때 오픈을 못했잖아. 왜 오픈을 못했어?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고객이 병신이야. 아씨, 야 다음 주에 해. 했는데 막상 다음 주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아, 안 될 것 같은데. 야, 한 달 더. 또 한 달 더.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없는 거야. 뭐가 중요한지 몰라. 아무도 얘기를 못해. 근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명확해. 자, 통계 가장 높아.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잘 돼야 돼. 나머지는 뭐 대충 하든. 그러면 안 돼요. 고객 기대가 높고 개발 기간은 짧고 인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오준영 씨 혼자 해야 돼. 기대치가 있어. 근데 개발 기간이 뭐 솔직히 짧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짧아. 인적 자원 혼자야.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기에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진흥형 2차 같은 경우는 UI 개선 쪽에 올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통계 쪽이 나중에 상대적으로 좀 지연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다 쳐내긴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통계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가고 통계는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점증적 개발이죠. 이제 우리가 단계별로 막 개발을 하는 거야. 이럴 때는 빨리빨리 순서를 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종단 관점이 횡단 관점이 해요. 먼저 로그인 창이 만들어져야 되냐, 아니면 업무 기능이 만들어져야 되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 통합하잖아요. 로그인 기능이 있어서 세션 값을 갖고 오고 쿠키 값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다른 걸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로그인 할 때 사용자 인증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냐라는 거지. 다음에
고객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데 고객들은 사실 우선순위 정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처럼 담당 사무관이 와서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늦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업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뭐 통계는 잘 끝내야 된다. 그리고 고객과 개발자 모두가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을 제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똑같아. 비용, 난이도, 기술적 위험, 다음에 다른 요구사항에 대한 대체가능. 그러니까 다른 요구사항에 대체가능은 뭐냐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연계 타국 그러니까 외국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업무 협의도 못 하고 뉴질랜드 좀 보내주지. 미국 좀 보내주지. 협상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업 과업으로 대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과업으로 대체가 됐어. 근데 해외 연계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중요도가 낮았던 거야.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리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과업을 대체를 해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올해 준영아 통계는 대체가 안 돼. 우선순위가 상이기 때문에. 고객은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 또 뭐, 야, 내 거부터 해! 이런 고객들 있잖아, 진상들. 목소리 큰 놈은 그냥 그때 달래주면 돼. 목소리 큰 놈이 우선순위를 먼저 주면 안 된다. 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기준은 뭘까, 그러면은? 제품 인도를 위해 필수적인 거. 제품 인도 이후로 넘길 수 있는 거. 자원이 허락하는 기간에 조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UI에서는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서 이때까지 무조건 끝내야 됐던 거야. 통계는 사업 기간에만 하면 돼. 그리고 해외 연계를 대처했던 과업은 안정한 기간에만 해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죠. 무조건 인도를 해야 돼. 이거는 데드라인이에요. 다음은 사업 기간 내에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는 안정화 기간까지 내가 유예를 해줄게. 이런 거예요. 우선순위 정하는 게. 그 다음에 IEE에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합의 수준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제품 인수를 할 수 없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합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불충분, 누락되었다고 해서 제품을 인수를 하진 않아. 자, 뭐 좀 요구사항을 좀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내가 인수해줄게. 그리고 이거 안정화 기간 때 다 끝내줘. 혹은 뭐 언제까지 해줘.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컨디셔널, 조건이죠. 자, 옵셔널, 선택이야. 희망사항이거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 그냥 안정화 기간 때 이건 해주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우리 뭐 공시장 기능 같은 경우 그래도 과업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거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코비츠는 못 찾았어요, 뭔지. 근데 완벽하게 구현해야 되는 거, 업무를 위해 필요하긴 하나 극적으로 잘 만들 필요는 없음. 그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 세 개가 IEEE라든가 뭐 하이트 미디움 라우로 있는 거하고 이제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우선순위를 파악을 위한 질문이 뭐야, 그러면은. 자, 준영아, 네. 통계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너 이 말 할 수 있어? 없잖아. 그게 제일 높은 거야. 그치? 네. 자, 연계. 뭐 이거 연계 안 하고 딴 거 해도 되잖아요. 그럼 밀린 거잖아요, 얘는. 이제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거야. 대안이 있는 거잖아요. 자, 준영아, 통계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통계를 지금 9월 말까지 못했어. 어떻게 될 것 같아? PM님 맨날 이제 가서 보고해야 돼. 박종원 차장 맨날 보고서 써야 돼. 지금 진행 현황. 어디까지 됐고, 통계 장도 몇 개가 됐고, 오류의 원인은 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심 차장님이 여기서 봐주고 있고, 영민이가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맨날 보고 써야 돼. 미치는 거지. 그 다음에 즉시 구현되지 않는 경우 비즈니스 목표에 미치느냐. 통계 안 해봐. 그럼 우리 끝이야. 근데 사용자 인증은 안 해도 돼. 좀 지연돼도 된다는 얘기지.
뭐 해외 연결, 뭐 다른 사업 찾으면 되지 뭐. 이게 된단 말이지. 용접들이 비대면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다른 과업을 하면 되지. 그럼 우선순위가 높은 거야. 야, 요구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은 고치면 돼. 근데 없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뻥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건 리스크야. 고치면 되니까 리스크 감수할 수 있잖아. 우리 충분히. 근데 없어. 이슈야. 빵 터졌네? 죽었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절대 누락되면 안 돼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게 절대 누락시키면 안 돼요. 조직의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실무자, 관리자, 경영진 계층을 식별하고 모든 사용자 계층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 근데 이거는 진흥형 같은 건 천만다행히 고객이 막 그렇게 하고 있어. 그 좋아 일단. 근데 이전 사업에 뭐 타 사업에 뭐 의약품이라던가 뭐 개방 DB 같은 건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자, 의사결정권자를 반드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의사결정권자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진행 3차 같은 경우는. 야, 비기능, 인터페이스, 비즈니스 규칙에 대한 요구사항 반드시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암묵적 요구사항은 무조건 써야 돼. 암묵적인 건 없어. 써야 돼. 조건이 될지 선택이 될지 무조건 써야 돼. 구체화를 시켜놔야 돼 내가. 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기본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당신의 발목을 잡으니까. 에지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내가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용접 대리가 해야 되는 그 비대면 같은 경우는 심창이 만들어놨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거란 얘기야. 이게 진짜 요구사항인 거지. 그리고 올해 과업에서는 본인이 이걸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이제 뭐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하고 뭐 모델링 하라고 하는 건데 뭐 프로토타입이나 모델링 같은 경우는 원래 하는 거니까. 자, 다음 요구사항이 목적이라든가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기능을 막 누락시켜버리는 거야. 자, 요구사항은 정확히 해야 돼요. 누가 쓰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UI 전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쓰는 거잖아. 근데 뭐 수입식품 정보마루 그러니까 준영 씨가 만드는 통계 같은 거 누가 봐? 공무원도 보고 국민도 보는 거야. 누구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둘이 되는 거잖아. 대국민 담당자. 자, 이 기능 왜 만들어야 돼? UI 계산 같은 경우 명확하잖아. 기존에 있던 바딘 프레임워크를 오픈소스 기반 프레임워크를 비싼 프레임워크로 바꾼 거야. 성능 개선을 위해서. 명확해. 통계. 왜 만드는지. 그리고 원하는 기능이 뭐고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내가 업무 인터뷰를 하고 요구사항을 기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는 나중에 봐도 돼요. 이 세 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업무 인터뷰를 나갔을 때도 반드시 곱씹어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구사항 작성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한다 그랬죠. 무엇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산출문을 보더라도 요구사항 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뭐가 중요한지가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수행 방안이잖아요. 어떻게 사는. 무엇이 일단 중요한 거고, 다음에 비즈니스 흐름을 명확하게 내가 찾아내야 돼요. 비즈니스 흐름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헷갈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예외상을 못 찾는 거지. 그리고 6화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명확해야 돼. 그리고
테스트를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은 요구사항 기술서 같은 경우는 인도 테스트 설계서하고 매칭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자이너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컨셉 잡는 게 제일 힘들잖아. 뭐 그 컨셉을 잡을 때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 왜 이 색깔을 썼고, 왜 이 폰트는 이거를 썼고, 이미지는 왜 이거를 썼고, 아이콘은 왜 이거를 썼는지. 그리고 화면의 배열은 왜 로그인을 오른쪽에 만들었고, 바디를 이렇게 했는지. 왜 그러겠어?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보는 관점의 테스트는 인도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분석 설계하면서 통합 테스트, 단위 테스트에도 연관이 있겠지만은 디자이너들이나 개발자들이나 같은 거는 결국에 뭐냐면 인도 테스트예요. 검사 기준이잖아. 우리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보다 마지막에 검사 기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작성을 할 때 개발자들이 요구사항을 작성할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디자이너들이 컨셉을 잡고 기획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야? 나와 있는 대로만 하니까 힘든 거야. 디자이너들이 홈페이지 화면을 만들 때 두 개는 비슷한 유형이고 하나는 전혀 엉뚱한 걸 만들어놔. 왜? 답은 정해져 있거든.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싶은데 여기에서 사고가 나는 거는 엉뚱한 걸 골라버리는 거야. 답이 안 나오지 이제 이때부터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쓴 산출물을 읽어보거나 회의록을 읽어보면은 미쳐. 문장이 언제 끝나는 줄을 몰라. 이래서 이랬고 저랬으므로 이리하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뭐 법원 판결문 같아. 문장이에요. 문장. 문장은 한 문장이야 그냥. 사용자 인증은 핸드폰으로 하겠다. 핸드폰은 패스 방식과 문자 방식이 있다. 제약사항은 패스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패스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명확하게 쓰라는 얘기지. 단문으로 짧게 끊어서. 문장 길게 붙이지 말아요. 그러면 조사가 막 많이 들어가. 그리고 주어하고 동사를 명확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이건 이상한 거야.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지. 할 수도 있다는 건 뭐야? 될 수 있다. 뭐야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말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모호한 표현이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요. 한다야 그냥. 해야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액터는 명확해야 돼요. 왜 액터는 명확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액터 사용자인데 사용자가 명확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이게 그대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빠져있어 봐. 미치는 거지 이제. 갑자기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에 사용자가 하나 툭 튀어나와. 그럼 요구사항 주소가 잘못된 거잖아.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은 요구사항 주소를 쓰실 때 그 정해진 칸에 다 쓰려고 하진 않아요. 정해진 칸에 쓰기 힘들면은 별첨을 넣어.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냥 거기 있는 칸에 칸 채우기를 하니까 힘든 거야.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에지이즈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에지이즈 투비를 비교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뷰 갔다 오고 요구사항 기술서 쓸 때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고 쓰시고 제가 아마 산출물 검토를 해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돼서 잘못돼서 지적질이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는 뭐 요구사항 도출하고 분석하고 명세하고 검증 확인하는 게 이게 개발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요구사항의 개발 역량은 이런 거예요. 방법론과 모델링과 휴먼 스킬, 다음에 업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휴먼 스킬과 업무 지식은 여러분들 충분히 갖고 있어요. 자, 방법론은 우리가 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델링은 끝나고 나서 모델링을 하는 거야. 자, 휴먼 스킬은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깔끔한 외모, 뭐 좋은 말, 뭐 좋죠. 근데 뭐 저처럼 가서 막 사투리 엄청 쓰고 이러면은 고객이 경상도 출신 고객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반대로 호남 사람인데 경상도 사투리 막 치면서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 이제 그럴 때는 힘들지만 좀 말을 천천히 하면서 뒷말을 올려주면 표준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휴먼 스킬. 이 사람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업무하고 업종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업무 인터뷰를 나가기 전에 내가 사전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내는 거야. 자,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나온 거고,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이 컨셉이 이렇게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고 내가 생각을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업무 절차나 룰, 다음에 전문 용어, 중요한 거는 업계의 관행이나 사례.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례예요. 성공 사례를 주면 기뻐하고 실패 사례를 주면 승진되겠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능 요구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비기능 요구 사항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비기능 요구 사항이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놓쳐요. 그게 뭐냐면은, 자, 성능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동접자가 100명, 뭐 10초 동안 버텨야 돼. 메모리는 뭐 90% 이상 넘지 마라. 막 이런 것들을 해요. 자, 우리 진흥형 같은 경우는 준영아 사무관님의 비기능 요구사항은 뭐? 통계야. 비기능 요구사항 통계 뭐야? 빨라야 돼. 자, 빨라야 된다는 거는 정량적인 수치야. 뭐 정성적인 숫자, 뭐 정량적인 게 나와야 돼. 빨라야 돼. 당연히 빨라야 되지. 뭐보다 빨라야 돼? 작년보다 빨라야 돼? 일본보다 빨라야 돼? 이게 아니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비기능 요구사항이에요. 성능 얼마나 중요한데. 자, 기능 요구사항은 동사인데 비기능 요구사항은 부사예요. 그러니까 기능 요구사항은 IO가 있어요. 인풋 아웃풋이 있는데 비기능 요구사항 없어. 이게 미치는 거지. 자, 성능 요구사항 다음 장. 성능 요구사항. 자, 처리 시간, 평균 응답 시간, 처리 시간, 전송 시간, 그다음에 처리량, 동시 처리 능력, 최대 처리 능력, 그다음에 자원 사용량, 메모리 할당, CPU 할당, 뭐 입출력 자원 사용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통계 같은 경우는 빨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속도가 나오는 통계가 있고 속도가 안 나오는 통계가 있어. 이거는 비기능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요건을 반드시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어떤 통계는 속도가 느리더라. 그럼 이거를 내가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 막 그 전에 뭐 사무관님이 알고 계실 수 있지만은 고객은 모른다는 전제하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 로그인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요건들 반드시 챙겨야 된다는 얘기지. 다음 이 성능 요구는 사례인데 이게 이제 그 코사 교육받으면 이제 나왔던 건데 이게 메가박스 영화관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예약이 잘 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은 강승은 영화 막 표 예약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떡해? 그게 짜증이 나지. 그 다음에 뭐해? 안 가지. 준영아? 네. 통계를 보는데 안 나와. 계속 모래시계만 돌고 있어. 그러면 어떡해? 저 부사장님 불려가신다. PM님도 함께. 자, 다음에 신뢰성. 시스템이 결함 없이 완전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 복구성. 결함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복구하고 명시된 상태로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회복에 대한 처리 방법. 그 다음에 결함 허용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더라도 명시된 수준을 유지하면 이 정도는 허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공통 쪽에서 주로 많이 생기는 거죠. 시스템이 갑자기 멈췄네? 뻗어버렸네? 오씨, 그럼 그동안에 처리했던 건 어떻게 하지?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뢰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TV가 뻥 나온 거야. 그러면 이중화가 돼 있으면은 한쪽에서 백업을 해서 리스토어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이 리스토어를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함 허용성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생기거나 정해진 상호작용 방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수준으로 동작하는 능력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났어. TV가 뻥 났어. 자, 그러면은 내가 4시간 안에 복구를 해야 돼. 4시간 안에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4시간 안에 복구를 못했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4시간 동안 복구를 하면 이건 내가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준영이가 통계를 만들었는데 사장님 오늘 불러가신다. 용섭이가 비대면을 만들었어. 근데 안 떠, 저쪽이. 왜 안 뜰까? 다 돼 있는데. 근데 한 1분 지나서 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죠. 스튜디오에서 현장을 불렀을 때 전송 속도가 있잖아요. 이게 2초의 갭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2초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짜증이 나는 거지. 문제가 있는 걸 판단하는 거죠. 다음에 사용성, 운영성, 인터페이스, 장애인, 국제화, 다음에 학습성, 매뉴얼이나 도움말, 다음에 이해, 화면 배치, 에러 메시지, 침수, 화면의 표준화 요구, 색상, 글자, 아이콘, 버튼, 이런 건데, 그 사례를 보시면은 위에 거는 이제 옛날에 팍스넷이나 이런 주식 이런 거고, 밑에 게 혹시 홈페이지 열심히 줄 아세요? 내가 저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을 알아요. 제가 청계천에서 술 먹고 뛰어내릴 뻔했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거든요. 저게 오픈 전날 뒤집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디자이너들이 정말 디자이너들만 아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2번 중에서 고르기를 원했는데 3번을 골라버린 거야. 왜? 처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1번, 2번으로 계속 왔어. 그랬고 데모까지 다 끝냈어. 근데 관광공사 사장이 딱 오더니만은 야, 나 이게 더 좋은데? 이 말 한 거야. 어떻게? 다음날? 바꿔야지. 다음날 오픈인데. 이 상황이 생겼던 거야. 그래서 저때 이제 친구가 청계천에서 술 먹고 죽어버린다고 뛰어내리더라고. 벌금만 냈어. 청계천들만 벌금만 오더라고. 그래서 저 관광공사 홈페이지 저 개발한 거 그것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이미지를 이걸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 미치는 거예요. 유지보수는 이제 보통 우리가 개발하면서 변경 가능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것들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 도출을 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는 사실 안 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과연 개발하면서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라는 거는 저도 사실 물음표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와 있는 이론에 있는 변경이라든가 운영 테스트에 대한 것들은 좀 고려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는 해요. 다음에 이식성. 자,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에 보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 3종 브라우저. 근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3종 브라우저 테스트를 안 했어. 된다고는 하는데 완벽하게 안 돼. 그치, 홍 차장? 그리고 우리는 그 MS 제품도 싫어해. 크롬을 사랑해, 우리 사무관님이. 그래서 크롬 위주로 가요. 그래서 이식성이라는 거는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런 거 이제 호환이 돼야 돼. 근데 자, 크롬이나 아이나 파이어폭스나 이런 건 됐어. 근데 사파리에서는 안 돼. 그러면 맥 사용자들은 억울한 거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식성에 대한 게 가려면 원래 이런 브라우저를 할 때 오페라, 피아노, 사파리 어디에 OS에 종속되어 있는가를 고려를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사용자들이
iOS를 많이 쓰고 있으면은 사파리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식성이라는 거예요. 자, 보안. 보안 하면은 이제 기무가잖아요. 기밀성, 무결성, 가능성. 근데 똑같아요. 보안은 강화되면 힘들어. 보안을 지키면 속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뭐 보안하면은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흔히 나오는 거는 DB 암호화 미지음, 뭐 SSO 구현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암호화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있어요. 그 베이스 64로만 인코딩을 해놓고 실제 아리아나 시드 알고리즘을 안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털리는 거지. 이제 그런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얼만큼 지켜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끝으로 마지막이요. 인터페이스. 시스템 인터페이스나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스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게 이기종 간 이제 연계를 해요. 연계를 할 때는 이기종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기종인데 이상하게 저쪽에서는 안 돼. 여기서는 잘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왜? 저쪽도 웹로직 8버전이고 우리도 웹로직 8버전이야. 웹2비를 쓰고 우리 똑같이 웹2비를 써. DB 버전도 오라클 18N? 뭐 근데 안 되는 거야. 미치는 거지 이제. 똑같은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통적으로 이제 여기는 해당이 되지만은 다른 사이트 가면 연계팀들이 이제 보통 해당이 많이 돼요. 그리고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아시죠? 크롬 브라우저하고 IE 브라우저가 다른 거. 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 그래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되거든요. 이게 사용자의 레이아웃, 사용 환경.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지금 1920을 쓰잖아요. 근데 어디 군 따님 내려가면은 1280, 1024 쓰고 있으면 다행인데 10이든 768 쓰고 있으면 이거 환장하거든 이제.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있어요. 근데 흔히들 놓쳐. 자, 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을 왜 놓치냐? 디자이너들이 업무 인터뷰를 안 가. 그런데 개발자들이 친절하게 안 해. 굉장히 불친절해, 개발자들. 나도 불친절했고. 야, 그걸만 내가 해야 되냐? 네가 가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폰트를 정말 이쁘게 갖고 왔는데 폰트가 깨져. 아이는 잘 나오는데 크롬은 깨져.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얼토당토 않게 이제 다시 어리얼 폰트를 쓰는데 이제 안 이뻐.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한테 많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제 놓치고 가는 것들은 탭 인덱스 이런 것들 많이 놓치고 가죠. 연계 쪽 같은 경우는 연계 규격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시스템 확인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뭐 심사위 같은 경우는 관세청에 대한 환경은 알고 계실 거야. 근데 뭐 농관원에 대한 환경, 뭐 해수부에 대한 환경 연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근데 연계를 하러 갔어. 근데 연계 규격만 정의하고 연계 사이즈만 하는 거야. 그리고 연계 방식만 고민하다 온 거지. 근데 딱 보냈는데 저쪽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왜? OS가 다르네? 우리는 제우스를 쓰는데 저쪽은 웹로직을 쓰고 있거나 혹은 뭐 심각한 데는 이제 뭐 톰캣을 쓰고 있거나 이제 이런 데는 답이 정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개발 시스템과 연동된 외부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방화벽이 있냐 없냐, 로드 밸런싱을 하냐 안 하냐.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들이 만약에 안 간다고 하면은 개발자들이 반드시 챙겨줘야 돼요.
화면 레이아웃은 어떻게 기준으로 갈 거냐? 102가 7680 갈 거냐? 1280, 1024로 갈 거냐? 뭐 1900개 뭐로 갈 거냐? 이렇게 반드시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컨셉은 어떻게 갈 건지. 그러니까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그 시대 흐름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애니메이션이 좀 이렇게 트렌드였던 때가 있었고, 또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뭐 실사가 트렌드가 된 시절, 그리고 파스텔 톤이 트렌드였던 시절이 있었고, 그 원색이 이제 트렌드가 된 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안 해.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이라는 걸 몰라. 파악을 안 하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그 코딩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도 안 돼요. 코딩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은 코딩 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모델링 또 준비를 하겠지만 저는 다음 주에 최소한 그 인터뷰 나갔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우가 아닌 왓에 먼저 중점을 두고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이거는 좀 잊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육자료는 필요하면은 PDF로 올려드릴게요. PPT는 못 줘. 저 지금 곧 있어서.